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보유자 인간문화재신 조순자 선생님하고 가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국악을 안 가리키는 나라, 우리나라 그림 안 가리키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서양 음계는 도레미파솔라시도 7음계로 돼 있잖아요. 우리 음계는 좀 다르죠, 선생님? 네. 다섯 개 음계로 되어 있는데 다섯을 네. 엄청 좋아해서 3이라는 숫자와 5라는 네. 숫자를 좋아했는데 네. 5개의 음기둥을 가지고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죠. 네. 네. 그 5개의 음은 뭐가 있나요? 이제 12음계 중에서 네. 이제 첫 번째로 황을 짚어서 12개, 네. 12개 중에서 네. 황태중림남 이게 5개를 네네네. 이걸 가지고 어떤 음기둥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음기둥 사이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조가 네.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음악 형식을 갖고 있는 그런 그것이 가곡인데 가곡 자체가 바로 가곡 형식이라는 독특한 음악 형식을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음악이죠. 네. 이제 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듣는 게 이제 우조하고 계면조 이렇게 있다고 네. 말을 하잖아요. 네. 우조하고 계면조는 음악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구분되나요? 서양 음악은 네. 이 음계 배열이 네. 어떤 해에 따라 장조 단조가 바뀌고 이 서양 음악을 먼저 배운 사람들은 음기둥을 먼저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음기둥이 나오면 이거는 무엇이다 이렇게 딱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전혀 달라요. 똑같이 계면이나 우조나 같은 음기둥을 갖고 한다는 것이 서양 음악을 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음기둥이 같은데 어떻게 그러느냐. 네. 그래서 사람 얼굴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네. 말도 다른데 우리는 그래. 그런데 이 5개의 음기둥 중에서 네. 여기에 어떤 그 음의 네. 그 변화가 오는 음기둥이 있다. 이 5개 황태중림남 중에서 흘러내리는 예. 어떤 음기둥에서 흘러내리는 음이 어떤 음기둥에 붙었느냐. 흘러내리는 음이 궁극적으로 끝나는 음이 어디로 가서 종지를 하느냐. 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드신다면. 황태중중 이러면 여기 왔죠. 태까지. 태까지 왔죠. 예, 그럼 예. 얘가 종지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바로 우조예요. 우조고. 네. 중 하지만 예. 중이 음정이 변했죠. 예. 이게 태가 있는데 중태 안 해요. 예. 중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계면은 하나 둘 셋 넷에 예. 중임중 이러면 이거는 계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중 그렇죠. 여기 이 똑같이 임중 해서 중에서 머무르면 이건 계면이에요. 계면이고 가장 큰 게. 그렇습니다. 중에서 시작을 해서 태로 머물면 내려오면은 우조고. 네. 그러면 저희가 들을 때 그 음의 높이를 가지고 악보를 보거나 그러면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그 정도는.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곡에서도 우조 이제 저희 이제 국문학하는 사람들은 흔히 알고 있기를 우조는 씩씩하고 계면조는 슬프다. 서양의 장조와 단조처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직접 부르시는 입장에서 보시면 그게 그렇게 구분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60년을 노래를 불렀지만 그거는 서양 음악의 장조 단조 이걸 가지고 끼워 맞춰 가지고 만드는 거고 옛날에 중국에서 나오는 그 악상을 가지고 하는 풍도라는 게 있어요. 그것에 해서 나오는데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이 음악도 생명체잖아요. 흐르면서 남아있는 지금의 정서로 봤을 땐 제가 노래하면서 평생을 살면서 그 우조가 진짜 슬퍼요. 우조가. 서양 음악 하는 사람들이 우조에서 그 마이너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계면조에서
매저 이제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방적으로 어디 가둬둘 것이 아니라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부르는 사람의 노랫말, 네. 시가 어떤 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럼 이제 만약의 경우 우조에 그 가장 힘들다는 이삭대어 버드른을 네. 불렀을 때 이거는 이 노래를 부르면요 시 자체도 굉장히 쓸쓸한데 이렇게 뭐 판소리의 계면성처럼 네. 두 다리 쭉 뻗고 통곡을 안아서 눈물이 철철 흐르는 게 아니에요. 복장 두들기는 게 네. 아니고 너무 슬픈데 눈을 껌뻑껌뻑껌뻑하면서 눈물을 저 안에다 집어넣으면서 꿀꺽꿀꺽 삼키는 그런 삼키는 슬픔. 그것을 이제 우저 이삭대어 버드른을 하면서 네. 그걸 느끼게 되면 네. 아, 이 사람은 노래를 어느 정도 이해를 했구나 이렇게 네.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저기 뭐라 하죠 천편일률적이라고 예, 하나 예.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건 이거다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예술이라는 거는 듣고 부르는 사람의 상상에 맡겨라. 네. 이제 그거를 규격화시키면 예. 더 이게 프랑켄슈타인이 된다고 할까. 어떤 일정한 경향성을 이렇게 부여하기도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술은 사람 움직이는 생명체인데. 근데 그렇게 규정 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곡원료라든가 우리가 이런 옛날 가집들을 보면 그 계면 쪽은 애연처창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고 우조 쪽은 좀 뭐 씩씩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더 그런 어떤 단조와 장조를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그런 서양 음악의 영향을 받은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의 그 풍도 형용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옛날에 그랬을런지도 몰라요. 똑같이 버드른 실이 되고 있지만 다른 곳 다른 또 노래를 가지고 부를 때는 그런 느낌이 안 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랫말이 어떤 노랫말을 가지고 이 곡에 얹히느냐. 이삭대업이라는 그 하나의 그 음악 형식에 얹었을 때 노래 그 가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거를 느껴야 된다는 거죠. 네. 이제 또 하나 선생님한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보통 한바탕 가곡 공연을 할 때 딱 한 곡만 부르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곡조를 이제 엮어서 부르잖아요. 남창 같으면 초삭대업부터 이제 이렇게 쭉 불러나가는 것이고 여창은 이제 이삭대업부터 이렇게 불러나가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한바탕을 짜는 걸 우리가 뭐 편자로 써서 편가라고 하죠. 그럴 때 보통 짧게는 몇 곡부터 길게는 몇 곡까지로 보통 공연하실 때 짜시는지 그거 첫 번째. 제일 그 짧게 짜는 것을 세 곡을 할 수 있죠. 아 그래요? 세 곡. 세 곡은 긴 거. 그다음에 중간 거 나머지 이렇게 해서 부를 수도 있고요. 또 중간으로 하면 8곡 정도로도 할 수가 있고 5곡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24편을 다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때 우리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노래판이 풍류판이 시간적으로 어떠냐 또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모였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허용되는 시간의 길이와 관객 또는 같이 즐기는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서 그러면 가장 짧게 3곡으로 만든다 그러면 어떤 악곡으로 보통은 구성을 하나요? 보통 3곡으로 나왔을 정도에는 뭐 그냥 남창 하나 여창 하나 그리고 둘이 같이 부르는 병창으로 하나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죠. 그리고 보통 그건 긴 노래를 안 부르고 농이나 낙 쪽 좀 그쪽에서 서로 하나씩 부르고 끄트머리 태평가로 마무리 짓는다거나 이것이 가장 이제 빠른 거고. 빠른 게 아니라 작은 규모의 편가의 그거요. 그다음에 이제 또 잘못 전달되고 있는 게 한바탕을 짤 때는 우계면이 아주 정연하게 가면서 계면으로 바뀔 때는 다리를 거쳐야 되고 반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래야 된다 하는 그런 엄격한 형식을 맞춰서 이렇게 가는데 사실상 보면
저기 매화서 팔자룰이 저 옛날에 한 적 있죠.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우조로만 8편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엽으로 끝났죠, 사실. 그렇죠. 근데 반엽으로 끝나는데 그 반엽 뒤가 계면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반엽 뒤는 태평가선이라고 거의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마무리를 천천히 끝내는 계면으로 끝내는 이제 계면으로 끝내는 것이 끝나는 종지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계면 8편을 지금 못 찾았죠. 국문학 쪽에서 찾으시면 한번 보고 할게요. 그 안민영이 이제 기녀에게 줬다는 계면 8절이 있다라고 기록은 나오는데 근데 그게 어떤 것이었나 나오질 않아서 지금 우조 8편을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계면 8편도 우리가 이렇게 짠 거 보니까 이럴 수도 있다 하면 짤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계면 초삭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마무리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마무리 선생님. 뭐 태평가로 끝이 내죠. 계면을 끝이 내니까 고민할 필요 없죠. 그러면 똑같이 그 우조 그 초삭, 이삭, 그다음에 중거, 평거, 두거 거기 보면 그다음에 삼삭, 소용, 반엽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계면도 반엽 대신에 태평가를 부르면은 그럼 하나의 그 짝이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꼭 태평가만 이게 남녀 둘이서 해서 가느냐 이것도 고정관념이에요. 제가 그 장진주사 정철에 장진주사를 복원을 했거든요. 그거를 남녀가 같이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히 새로운 형태의 곡들을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만들어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꼭 옛날에 이 사람들이 불렀던 것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젠 이 시대의 시조, 시를 잘 짓는 사람들의 시를 가곡 형식이라는 음악 형식에 얹어서 어떻게 21세기에 사는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그 국문학의 시가 음악과 가곡이 대중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티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문학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바탕 그러면 그냥 24곡 또는 25곡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세 곡으로도 하고 아니면 우조로만 쫙 가다가 반염으로 끝나는 8곡짜리도 있고 그럼 만약에 5곡 정도로 그 중간 정도 규모로 짠다면 어떤 곡을 보통은 선생님은 공연하실 때 집어넣으시나요? 그러니까 뭐든 좋으니까 어디라고 딱 찝지를 말고 거의 같은 그 음악 형식이 반복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긴 노래 긴 노래. 근데 긴 노래는 느린 노래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긴 노래는 것은 여창에서 나오는 말인데 사실상 여창은 옛날에 프로들이에요. 직업인들이 하는 얘기고 남자들은 이거 어제 돈 벌어먹는 사람 없었어요. 전문가지만 그냥 좋아서 했던 분들이고 샤프론 같은 역할을 많이 하면서 노래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여자들만 이걸 다 부르던 것이 교반가요에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뭐 몇 곡을 징검징검 빼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긴 노래 한두 곡 그다음에 중간 동 한두 곡 나머지 끄트머리 가필주대라고 해가지고 태평가 정도로 끝나는 노래를 가필주대는 우리 여기서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가필주대라는 거를 태평가에 그 가필주대라고 쓰는 것이 저희 문화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끝이야 하는 것이 가필주대. 종지를 확실히 표시해 주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말은 대받침. 이때까지 위에 있는 건 대. 한바탕 대인데 이거 끝내는 거야. 이거 받침. 예를 들어서 대받침이라는 걸 우리말로도 쓰고 한자 말은 대받침이라는 걸로 해서 완전히 이제 끝내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 남창하고 여창 차이를 어떤 곡은 남창에만 있고 어떤 곡은 여창에 없고 또 창법은 남창과 가장 차이가 나는 창법이 어떤 게 있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옛날에는 사실 남창 여창이라는 게 구분이 안 됐고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가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그 우리 노래하는 사람들보다 학장님들이 더 아시잖아요. 이 기록을 보면 남창 여창이라는 게 나온 게 참 후대에 나오잖아요. 19세기에 그렇죠. 중반에 근데 이 노래가 가곡이라는 노래가
이렇게 이제 다큐를 찍으러 이렇게 동양삼국을 다 댕기고 해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노래인데 네. 이 노래가 남창 여창으로 있었다는 거는 기록에 의해서 19세기 정도에 나왔는데 그 전에는 네. 남자고 여자고 이게 다 불렀었어야 돼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그 기록이 여창만 불렀던 교반가요라는 책에도 네. 여자가 남창을 다 불렀거든요. 네. 그런 기록이 있는데 네. 그 기록을 보고 정말 그랬을까? 그냥 쓴 거니까. 정연석 씨가. 네. 그랬을 사람인데 기록은 그랬으니까 기록했겠지. 그렇죠. 교반가요는 특히나 교육하는 공간인데 예. 정확히 기록했죠. 그거를 갖다 그렇게 네. 막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거고 네, 네. 볼 때 여자는 직업적인 사람이었어요. 네, 네. 남자들은 직업이 아니고 좋아서 하는 사람이지만 전문가들은 있었죠. 네, 네. 그랬는데 이게 좀 더 화려하게 이제 이거 좀 판을 키워보자. 네. 이러려면 반주가 꼭 있어야 되죠. 예, 예, 예. 노래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반주가 옛날에는 검은 거 하나에 예. 비파 가지고도 했고 무슨 뭐 그 단소는 후에 때 나온 건데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렀는데 이게 점점 규모가 커져요. 피지 관연해서 예. 검은 거 가였고 뭐 이래가지고 많은 삼연육각을 다 갖춰놓는 삼연육각이 아니라 예. 그 삼연육각은 춤출 때 하는 관악 반주를 삼연육각이라고 하고 그렇군요. 삼연육각이 북하나 예. 김웅도 그림에 나오는 거 예, 예. 장구 하나 피리돌 예. 대금 하나 해금 이 여섯을 삼연육각이라고 해요. 예. 이 삼연육각이라고 표현할 때는 예. 무용 반주를 할 땐 삼연육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걸 듣기 위해서 할 땐 대풍류라고 그래요. 대풍류. 대풍류. 네. 할 때는 똑같은 곡을 해도 대풍류. 네. 똑같은 음악입니다. 영산의 성중이 뭘 하고 이래도. 근데 얘가 춤을 반주할 때는 꼭 삼연육각이라고 써요. 용어를 다르게 쓰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음악을 가지고 예. 그 하는 그 장소와 예. 에 따라서 이름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참 헷갈려하는 게 많은데 예. 이번 게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예. 네. 그럼 가곡 반주라는 건 우리가 대풍류라고 한다. 아니지. 아니? 가곡 반주에는 예. 그 거기에는 현악기 안 들어갔잖아 지금. 예. 현악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검은 거 가야거 들어가죠. 네. 어떤 때는 양금도 들어가요. 예. 이렇게 되는데 사실 현악기는 음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목의 키에 따라서. 근데 관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해져 있으니까. 대금이라는 악기는 딱 그 구멍이 딱 했기 때문에 뭐다 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기 때문에 그 대금은 모든 악기에 있어서 음정자 노릇을 합니다. 네네네. 거기서 육간청으로 다 막은 6구멍을 막고 부어 불면 임정소리예요. 예. 거기 맞아서 서양음악에 이게 튜닝하는 것처럼 전부 튜닝을 합니다. 네. 튜닝을 할 때 그걸 우리가 다스름이라고 하죠. 다스름. 네. 음을 다스리는 거. 근데 우리 다스름은 쟤네들은 뿡빵뿡빵 해가지고 본음악이 아니잖아. 네네. 우리는 이렇게 임정을 대금에 딱 불어주면 딱 맞춰 하는 거 버금버금버금해서도 다스름도 명곡이에요. 다스림이라는 독자적인 거. 우리가 쓰레기가 없는 민족이잖아. 근데 소리 나서 없어지는 다스림조차도 예술화 시켰잖아. 다스림 타는 거 딱 보면 이 사람이 공력이 얼마래고 수준을 그렇죠. 이제 음정을 가지고 딱 잡으면 음을 다 맞춰요. 네. 그게 요새 말로 해야 알아듣잖아요. 네. 남자는 가곡의 바리톤 성역이야. 슬퍼요. 서양 음악을 가지고 말을 해줘야 알아들어요. 여자는 엘토부터 시작해서 메조까지 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세계 인류의 보편성 있는 목소리, 보통 목소리는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다 맞춰서 이제 부르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대금이 누구 대금이냐에 따라서 높고 낮을 수도 있어. 그러네요. 네. 그러니 여기 맞춰져 있네. 그게 이제 높낮이가 별로 크지는 않지만 고정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육관청에 의해서 노래를 부르는 육관청이 6구멍 다 막아내는 얘기야. 그래서 노래를 딱 부르면 거기 조율을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높이 지르는 거는 여자들이 안 했다네요. 이러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소용이 같은 거 불안이 딸이 이렇게 되면 어때? 멀개지잖아. 이건 여자는 그러면 안 돼. 지금 너희는 우리한테 다소곳이 예쁜 소리를 해줘. 이렇게 불안이 딸이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남자가 부르는 불안 이게 너무 멋있는 거야. 근데 여자 부르지 마 그거는. 이렇게 돼서 정착이 된 게 남창 노래가 되고 여자는 그 소리가 그렇게 내지 않을 수도 있고 낼 수도 있는데 모양새가 그렇다 해가지고 그럼 여성들의 어떤 아름다움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곡들로만 그러면 여창을 부르게 만든 거군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모든 가곡의 기본이 되는 것이 15곡이에요. 여창에 나오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호기롭게 막 질러 부르는 이런 노래들은 바리톤을 넘어서 테너까지 갈 수 있는 목소리를 수용하게 된 남자들이. 그러니까 박호응 같은 사람이 불안이 소용을 만들잖아요. 소란스럽다는 뜻이지. 그렇죠. 소용이가. 이래가지고 종지가 하행 종지가 아니고 상행 종지라면서 막 획기적인 게 나오잖아. 이게 유행을 타는 거야. 그 상행 종지라고 하는 게 각 장의 끝맺음을 할 때 음이 살짝 올라가게 끝난다는 말씀이시죠? 서양 음악은 거의 상행 종지로 끝나죠. 우리는 이렇게 만약에 중남이 중대 임중 이걸로 끝나잖아. 근데 여기서는 올라가잖아요. 이런 음들이 그 시절엔 파격이었다고. 새로운 것들이 너무 각광을 받았잖아. 근데 이거는 그렇군요. 남자들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이제 그럴 때는 송목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와 남자의 그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다르잖아요. 남자들의 변성기는 오는 때가 있잖아요. 호르몬 작용에 여자들도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변성기가 오는데 그거는 이제 첫 생리가 언제 있느냐. 생리가 있고 나면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연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쭉쭉 애들은요 꽉 올라가요. 이렇게 핏대 안 올려도 어느 틈엔가 애들이 생리를 하고 난 아이들이 여기로 올라갈 때 이렇게 나같이 핏대를 세울 때 그럼 얘네들이 거기 가서는 송목을 쓰게 돼요. 근데 그냥 송목을 쓴다 그러면 송목이라는 자체가 거짓 소리가 아니에요. 가성이라고 쓰면 안 돼요. 송목이라는 것은 이게 신체적으로 훈련을 해가지고 아주 아름답고 작지만은 옹골찬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이게 프로들이 하는 겁니다. 가성은 좀 긁는 소리 비슷하게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5개 음계 중에서 세 옥타브를 넘나들거든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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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3옥타브로 왔다 가는데 여기서 보통 육성으로 하는 거는 이 밑에는 다 육성으로 해요. 육성으로 하고 여기서부터 1위로 올라가는데 이 첫 번째 황은 육성을 낼 수도 있고 속소리를 낼 수도 있는데 태는 꼭 속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임에서 태로 안 돼. 임태 이러죠. 임태 이건 남창이야. 얼마나 씩씩해요. 여자는 그러면 안 돼. 임 남창이 없어요. 임태 나오거든요. 이게 지키는 여성이라고 아랫배 항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쪼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빵빵해지면서 팍 수도꼭지에 문을 똑 누르면 멀리 가듯이 이 공력이 세운 것이 임태 난 임태 이 소리하고 다르잖아요. 임태 하고 다르잖아요. 버드 나는데 버드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를 내줘야 송목이 그리고 이게 참다운 송목인지 아니면 거짓 소리는 가성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소리로 내더라도 통성에 또는 그 본래 소리의 힘이 에너지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쏴주는 소리. 음빛깔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여창은 네. 타고난 목이 있어야 되는데 쉰 목소리는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그 은쟁반에 옥구슬이 불러야 네.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게 네, 네. 그렇게 그게 아주 형이상학적으로 네. 표현을 했는데요. 은쟁반에 옥구슬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뭘 해야 돼? 저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 동글동글하고 네. 신 소리가 안 나고 맑고 고운 소리를 네. 낸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 높은 소리를 할 때도 맑고 고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네. 이게 이제 속목을 쓰는 거예요. 근데 속목과 가성을 혼동하지 마라. 네. 뭐라고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하지만 이렇게 이런 피나는 노력을 해야 이 속목을 할 수가 있지. 네네. 속목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네. 거거든요. 이래서 여창 가곡에 있는 이삭대역부터 시작해서 저 끄트머리까지 가는 노래들이 네. 거의 다 모든 가곡의 기본이 되고 네. 거기서 좀 호기롭고 좀 아까 소유기처럼 파격을 네. 이루는 것들이 얼이라고 나온 거예요. 얼. 네. 예. 얼렁, 얼락 예. 하더니 얼이라는 게 붙으면 이건 네. 뭐냐면 그 높이 질러내는 네. 것들 다 예. 얼이 붙었어요. 네, 네. 국문학과 시면 다 아시잖아요. 예. 그냥 붙은 게 아니라 예. 아 얼이 붙었으면 이게 좀 지르는 거구나. 예, 그렇게 네. 외웠어요, 저희는. 네,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남창이 이제 레파토리가 많아지면서 네. 24곡 정도로 이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남창들은 그 시절에 이 예술가들인 직업적인 예술가들인 여창에 대한 샤프론 역할을 했어요. 네. 노래 부르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 조수미 하나를 많은 사람이 키우는 네.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 멋진 그 여창 가객들을 키우는 그러면은 그 현행 이제 남창에 있는 24개나 24개 악곡에서 그 중에서 15 악곡을 추려서 부르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15. 그 15 악곡이 중심이 있었는데 남창에서는 그보다 더 지르는 악곡들을 더 넣어서 네. 악곡이 더 많아진 걸로 봐야 되겠군요. 화려해졌죠. 아하. 화려해지고 더 화려해지고 풍성해졌다고 예, 할까? 예. 그러니까 네. 악곡의 증가로 만들어진 게 이제 남창에 있는 그 지르는 그렇죠. 유형의 네. 악곡들이군요. 네,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면서 이렇게 그 네. 악보가 나오죠. 옛날에는 그 반주 악보 검은고밖에 없어요. 네네네. 검은고가 노래하고 전혀 딴판으로 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노래 선율하고 전혀 예, 다르게 예, 가거든요. 근데 노래는 검은고는 이 반주하는 사람들이 동호인들이 많이 했어요. 반주를. 그렇죠. 아하. 노래쟁이가 안 했어요. 예.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록에 남겨야 돼요. 예. 기록에 남겨서 자기 암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 금보들이 굉장히 예, 많이 예, 나오는데 예, 예. 금보들이 많이 다른 것들이 많아요. 예. 금보가 엄청 많았는데 이 금보는 교과서로 쓰기가 아니라 예.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내가 안 잊어버리겠다. 자기 그런 걸로 해가지고 금보가 많이 나오고 금보에 준해서 관악기들도 거기에 만들어서 하고. 근데 지금 이제 검은고 가야금은 검은고에 검은고는 힘들잖아요, 좀.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쭉 끌고 가는 거를 가야금은 화려하게 거기 수놓듯이 장가락들이 많아요. 가야금은 검은고를 보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음과 음 사이를 메꿔주기도 그렇죠. 하고 또는 단순한 그렇죠. 음을 화려하게 만들기도 그렇죠. 하고. 그 서양음악의 화성학은 전혀 다른 거예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화성이라는 거는 저 음악을 죽인 역할이에요. 네네. 모든 음기둥을 동일하게 100cm 나누어서 한 건데 예. 우린 있는 그대로 스스로 그러한 자연적으로 놔둔 거잖아요. 이래서 여기에 참 네. 음식 선생님 그 말씀은 악기마다의 자율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악기의 특성에 따라 음빛깔에 따라서 서로가 보완해주고 또 빠지고 이러는 게 가야금과 검은고 얘기를 해드렸죠. 서양 음악 같으면은 어떤 음을 낼 때 반드시 화성 체계에 맞춰서 각각의 악기들이 반드시 거기서는 그 음만을 내야 되고 고박자로 가야 되는데 우리 음악은 기둥이 되는 검은고 선율이 가면 예를 들면 검은고 선율 그 자체도 사실은 자율성이 있는 거지만 그치. 근데 거기에 다른 다른 악기들이 입혀질 때는 그렇지. 그 악기 자체의 자율적인 어떤 흐름에 그렇죠.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체 음악의 흐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죠. 조화롭게 가되 자율성이 아주 크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럴 때 이제 검은 거 가약고가 제가 말하는 게 가약고가 검은 거 잡아먹으면 안 돼. 네. 항상 그 검은 거를 도와주면서도 네. 지가 톡 튀어나와야 될 네, 때 톡 네, 튀어나와. 네. 아닐 땐 죽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노래와 같은 그 선율을 가는 것이 세필이하고 예. 해금이에요. 예. 세필은 주선이를 이끌고 가는데 얘가 굉장히 음정이 불안해요. 서가. 지 기분이 좋으면 막 올라가고 예. 기분이 안 좋으면 얘가 축 처져요. 불안한 악기예요. 그러니까 대금이 얘 그러지 마. 여기야 예. 이음정이야. 여기 음정이 너무 그게 높아. 강도로 보니까 더 그렇죠. 그런 건가요? 그럼 대금이 딱 가면서 야 너 올라갔어. 너 내려가서 좀 올라와. 이런 걸 이해를 못하고 해요. 요새 반주들이. 그렇죠? 그렇고 해금이라는 건 이렇게 가다가 예. 중간중간 끊어지는 게 있지. 예. 이걸 접착제처럼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해금이라는 게 이렇게 이게 두 줄을 가져가서 이렇게 긴장과 이완 텐션을 가지고 그렇죠. 하는 활로 켜는 그렇죠. 거칠은 소리가 나도 노래 소리와 가장 근사치가 이 악기들 중에서 해금하고 필이라는 얘기죠. 세필이.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음악에서는 음정이 높낮이가 있고 그다음에 뭐 길고 짧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장단이 함배를 해주는 거예요. 함배라는 것은 숨과 숨 사이. 그렇죠? 그거를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장단이 음악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각 악기의 그 흐름도 알아야 되고 노래도 알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구가 이 서양 음악의 이 지휘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실력이면 장구를 다 쳤으니까 연장자가 장단을 잡고 안 그럴 경우에는 이거 다 그 음악을 이해하는 사람이 장구를 잡게 돼 있어요. 근데 요새 그게 좀 허물어졌죠. 그렇죠. 그럼에도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 모두가 주가 누구예요? 노래죠. 그렇죠. 노래를 잡아먹으면 안 돼요. 반주는 노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도와주는 거니까. 그야말로 반주니까. 근데 요새는 반주가 노래를 잡아먹어요. 참 속상해요. 그래서 노래를 알아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 반주하던 사람은 노래를 지가 목청이 안 좋아서 노래를 못 불러도 다 외워야 돼. 외우고 그렇죠. 노래 길을 알아야. 그렇죠. 근데 노래하는 사람은 악보가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노래하는 사람 악보가 없어요. 그렇죠. 노래하는 악보는 없죠. 통달이 돼야 그 가인으로서 가객으로서 이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보가 높낮이고 장단이가 없어요. 그냥 노래 그 국문학자님들 하시는 그 시만 전부 있어요. 가지면 시만 들어 있죠. 시가 있고 거기다가 자기 나름대로 표를 해요. 그것이 3대 가집 중에서 가곡 원리부터 나오게 되죠. 연음표라고 하는. 근데 연음표는 사실 악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가객들이 저희가 표현한 여기는 어떻게 불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하면 지켜야 되는 거다. 여기 눌러내라. 여기는 흔들어라. 여긴 볼 떨어진 소리다. 이런 거를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악보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연음표일 뿐이지. 그렇게밖에 없었습니다. 없지만은 근데 오음계획을 다 알아야 되고 노래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듣고 따라서 하는 거는 구간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시를 이해를 하고 음악을 이해를 하고 그 둘을 결합시킬 줄 알아야 하는 가인이라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르치는데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워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배워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제가 가르치는데 초등학교 1학년한테 내가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토요풍력교라고 가곡을 배우는데 얘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이야기를 해주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제 스승이에요. 아까 이제 살짝 넘어간 부분 중에서 제가 선생님한테 하나 또 확인 질문 드릴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검은고 하나 또는 검은고와 비파 둘 다 이제 현악기 아닙니까? 물론 검은고는 타악기 역할까지 박자를 하는 역할까지 하지만 그러면 본래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처음에 애초에 그 가곡을 부를 때는 현악기만 가지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관악기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서 이 연주가 이렇게 합체 형태로 되니까 예. 그랬을 때 이제 그 성역이 이제 여자들이 힘드니까 그래서 15곡만 그냥 해서 송목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게 굳어졌고 그러니까 악기 반주가 그 음이 고정되어 있는 그렇죠. 관악기가 고정되어 있죠. 이게 이제 그 조율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대금이라든지 필이라든지 이런 관악기가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여창이 부다가 된 것도 있고 그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하면 또 애초 그 사실은 저도 그걸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던 게 김홍도 그림이나 이제 18세기 19세기 그때 이제 그 풍속도들을 보면 뭐 가곡 연주와 관련된 이 작품들을 보면 비파 하나만 가지고 노래를 한다거나 그렇죠. 검은고 하나만 가지고 노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현행 저희가 가곡 공연에서 보는 그런 다양한 악기들 대금이나 필이나 해금이나 이런 악기들까지 갖춘 거는 그렇게 오래된 전통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저는 몰랐어요. 국문학자님들이 연구를 하시고 이랬다 했기 때문에 다시 공부를 해서 안 거지. 그랬을 때 왜 이렇게 됐겠구나. 사정을 알면은 결과를 이해하기가 돼요. 그래서 결과만 가지고 했을 때 왜 이러지? 아니 왜 이러지? 했는데 그래 이제 국문학자님들이 그 이제 문헌을 보면서 해놓으신 걸 보고 어머 그렇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사실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교방가요나 가곡원류나 그 시간적인 편차가 크지가 않잖아요. 19세기 이제 중후반쯤인데 제가 이제 저도 요새 이제 이렇게 가집을 보다가 하나 이제 관심이 들었던 게 뭐냐면 분명히 청구영원 시대 18세기까지는 이 사람들이 뭐 물론 그런 놀이판을 만들어주고 하는 거야 돈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했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놀았던 사람들은 직업적인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죠. 그 노래를 부르는 남자들은 여자들은 그렇죠. 직업적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시대에 만들어진 가집과 박효관 안민영 시대나 교방가요처럼 뭔가 정해진 걸 교육시켜야 되는 시대에 만들었던 가집과는 굉장히 거리감이 편찬 목적에서 분명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그 19세기 쪽으로 이제 가곡원료 쪽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 어떤 정해진 곡조를 열심히 수련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뭔가 뭐 예를 들면 뭐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쪽에 이제 산업을 이렇게 이제 종사를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삭대엽의 우리가 변주곡이라고 하는 중거, 두거, 편거 이런 악곡들이 그전에도 그런 창법은 있었을 터인데 이 시대에 와서 명칭이 부여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요거는 요렇게 불러라고 딱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전수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데 18세기에는 전수하고 뭐고가 아니라 나는 이 선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내가 자율적으로 내 스타일로 부를 거야라는 게 되는 시대랑 그래서 가집의 형태도 이쪽은 완전히 악곡별로 탁탁탁 나눠서 분류가 되고 이쪽은 그렇게 아니고 무명시 뭐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규격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길을 트는 건데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데 그게 고착화돼서 태국 쪽부터 이랬을 거다 하는 그릇된 판단을 갖는 것이 참 슬픈 일이고 이거는 옛날에도 있었고 그거는 그걸 저는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데 그 시절의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가곡도 형태가 변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가곡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야 이 21세기의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옛날에 청구영원 시절에는 사실 참
아무 곡에나. 네. 그래서 가곡원류 서문에도 나오잖아요. 우계면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남창 여창이 따로 네.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디에 매여 있는 곡이 아니고 네. 노랫말을 가지고 다 부를 수도 네. 있다. 능통한 자라면 네. 다 바꿔서 할 수 그렇죠. 있다는 능통한 애 얘기예요. 신통한 자라 그래서 저는 그때 신통하는 거 4차원의 세계인 줄 알아가지고 나는 평생 못하겠구나 했더니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요새 이제 그 청구영원을 계속 들여다봤었는데요. 모명씨 그 주제 분류가 이렇게 연문, 보효 뭐 이렇게 강호 살림 이렇게 있는 걸 봤는데 그게 어떤 순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 작품의 무덤들이 그래서 그것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가집 중에서는 대표적인 그 주제 분류 가집이 고금 가곡이거든요. 고금 가곡, 예. 네. 그리고 이제 19세기 아마 초중반쯤에 나온 것 같은데 근화학부라고 하는 책이 네. 고금 가곡의 2번이에요. 아, 저 그거 못 봤어요. 네. 고금 가곡은 예, 있는데. 예, 예. 그런데 고금 가곡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같은 주제면은 어떤 순서를 갖고 있어요. 그 네. 시들이 시간적인 순서를 갖든 아니면 정서적으로 점점 고양되는 쪽으로 순서를 갖든 그리고 재밌는 건 만약에 어떤 시가 전체적으로 맞는데 시간적인 순서에서 이게 틀린다 그러면 종장을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 본래는 이제 예를 들면 윤선도 어부사이사 중에 춘사에서 두 번째 그러면 배를 띄우기 위해서 이제 이 닷줄을 푸는 뭐 그런 정도의 순서인데 이 작품에서는 이게 저녁대가 돼야 돼요. 아. 그러니까 종장을 저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작품의 배열들이 의도적으로 어떤 순서를 갖게 하기 위해서 배열해 놓은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편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청구영원을 보면은 앞에 초삭대엽이 있고 뒤에 삼삭대엽이 있으니까 그건 분명히 이삭대엽 계열일 가능성이 제일 크죠. 사실은 모명시에 나오는 것들이. 그런데 그러면 이걸 이삭대엽의 이런 무더기 노래들이 혹시 그 당시에 어떤 순서를 의도적으로 이건 순서를 배열한 거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에는 중건이 평건이 두건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그렇지. 노래 부르는 방식에 있어서 예를 들면 서두를 약간 높게 부른다든가 숙여서 부른다든가 중간 기본음으로 부른다든가 이거는 뭐 능한 창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편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고금 가곡하고 근화학부는 더 재밌는 게 고금 가곡에서는 예를 들면 1, 2, 3, 4라는 순서를 만들어 놨어요. 근화학부에서는 그렇죠. 1번하고 2번을 바꿔버리고 3번을 제외하고 4, 5번을 따로 지어가지고 4편을 다시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도 순서에 맞고 이렇게도 순서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적어도 19세기 중반까지 사실은 매화사 8절 보면 어떤 소재나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하나의 편가를 짰던 전통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옛날에. 그러니까는 그렇게 했죠. 네. 예, 그래서 하나는 이제 선생님도 이제 편가를 짜실 때 여기서 이제 공연하실 때도 편가를 많이 짜시잖아요. 그때 혹시 내용이라든가 이런 연결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시는 적이 있으신지? 네, 있죠. 그런 물론 있죠. 그렇게 한 예를 하나만 좀 들어주신다면. 이제 뭐 가을이라든가 또 아니면 겨울이라든가 이런 주제로 해서 지금의 사람들이 와서 들어야 되니까 계절적인 공통점으로 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석이라든가 아니면 신년을 맞았을 때 특별한 절기 네. 그런 때를 맞춰서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중요한 뭐 한글날이라든가 이런 위인을 해서 하는 그런 때는 또 그런 식으로도 하고 또 이제 제 스승이 세 분이잖아요. 소남 선생님, 이난양 선생님, 홍옥기 선생님. 그 이 세 분들을 기릴 때는 그분들이 즐겨 부르시던 걸 가지고 해서 그분들의 일화를 얘기해가면서 하든지 뭐 그렇게 합니다. 그 시절에도 저는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요전에 이제 쓴 논문에서 그 분명히 이거는 단순한 그냥 내용을 분류하기 위해서 주제별로 이렇게 모아놓은 게 아니다. 만약 내용 분류를 한다 그러면
사실 그 52개의 주제 분류 항목이 있는데 26개까지는 2작품 이상이고 나머지 27번부터 52번까지는 딱 한 작품씩이거든요. 그건 사실 분류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예. 그거 쓴 사람 지 맘이지. 예, 뭐. 그건 모듬이니까 분류라고 하는 건 모듬을 나누는 건데 그래서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놨을까 이제 그게 너무 궁금해갖고 가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주제 분류 가집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고 사실은 더 찾아봐야 되지만 주제 분류를 주제어를 붙이지 않은 가집들 무명시라고 돼 있는 것들도 다 모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 요새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더 편가에 대해서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실제로 노래를 공연을 기획하고 그 노래 순서를 짤 때 혹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나 하는 게 궁금해서 제가 당연히 그렇죠? 인간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의 삶이라는 걸 알고 예술이라는 건 내 생각을 표출하는 거기 때문에 뭐 100년 전에 이방 1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그건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시조창은 3장 구조로 돼 있고 가곡창은 우리가 알다시피 5장 구조로 돼 있죠. 그러면 그 가곡이 본래는 이제 시조라는 말은 시조 지금의 곡조라는 뜻이니까 고조는 이제 가곡이 될 터인데 그러니까 애초 가곡이라고 하는 건 5장으로 시작을 한 거고 지금도 역시 가곡창에 5장이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인데 그 5장이 초장, 2장, 3장 그다음에 중요음들하고 4장, 5장에 박자 숫자도 다르고 예. 또 다섯이라는 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좀 낯선 구조잖아요. 민요 같은 경우 딱 2줄로 돼 있고 홀수로 돼 있다라는 것도 참 생소하고 그다음에 왜 3장까지 부르고 중간에 또 여음이 들어가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 가곡 5장 구조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시면서는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곡이라는 게 그 옛날에는 이게 이제 시작할 때 전주 역할을 하는 대음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3장과 4장 사이에 중요음이라고 해서 간주 역할을 하는 거. 5장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곡을 준비하는 또 대음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필수적으로 있는 이런 것들이 가곡의 형식이라는 그 조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5장으로 갈랐을까? 문학하시는 분은 3장 형식으로 전부 했잖아요. 그런데 이 5장으로 했던 거는 노래를 부르면서 느낀 건데 초장이 다섯이라는 숫자가 우리는 굉장히 포만감을 갖는 숫자예요. 우리 민족에게는 럭키 세븐이 아니라 다섯이라서 다섯이라는 건 다 가졌다는 거. 포만. 오복이 들었어. 아유 5만 가지가 다 있어. 이게 다섯이라는 데는 어떤 그 맥시멈적인 그런 그 정신적인 이런 것이 우리들한테는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거. 갑자기 오음계도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다섯이 다 그래요. 음양 오행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전부 다 음양 오행이 요즘 서구의 그 과학이 전부 밝혀주잖아. 어쨌든 이 다섯이라는 숫자에서 그렇고 셋이라는 숫자에서 또 안정감을 느껴요. 그렇죠. 5와 3.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천지인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셋과 5라는 데에 대한 숫자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는데 그럼 다섯이라는 그 5장 형식에서 첫 번째 시작이에요. 준비. 그 다음에 2장에서 일어서요. 3장에서 전개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느닷없이 좀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에서 절정을 갑니다. 그리고 5장에서 결론을 지어요. 이게 5가지를 충족시키는 구조다. 근데 노래를 불러봐도 첫 번째에서 이 초장에서는 잔잔하게 시작을 해요. 그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이 가고 2장에 그다음 여기 2장이 1장보다 조금 짧아지면서 좀 지르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워밍업이 되는 거예요. 30도박에서 27박으로 박자도 줄고요. 그래서 거기서 초장 2장 앞머리를 드는 것도 많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 철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가곡의 형식이. 그렇고 난 다음에 3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노랫말이 내가 무엇을 얘기하는가는 시적인 것에 를 이렇게 전개를 해요. 정황을 시적 정황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농락으로 가면 얘기가 말도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사설적으로 그렇죠. 흔히 우리가 사실 아주 긴 것들. 여기서 그다 3장이 늘어나는 거군요. 네, 3장이 늘어나요. 그래서 3장에서 말하자면 카텐자 부분 같은 서양 음악에서 이런 것도 나오게 돼요. 송실 소리가 왜 무슨 군? 서평군하고 할 때 3장에서 전부 깨지잖아. 서평군이. 여기에 말하자면 서양 음악의 카텐자 같이 파격이 들어가네요. 뭐 징소리를 낸다거나 무슨 뭐 여기 끄eng에 휘휘휘 하고 소리를 낸다든가 이런 소리를 하면서 하니까 반주가 이제 규격에 맞춰야 되니까 반주는 이게 이제 지어서 술대를 떨어뜨리고 이랬다 그러잖아요. 3장이 굉장히 자유스럽게 노래 부르는 사람이 그 시에 맞추어서 자기의 그 기량을 나타내니까 거기에 파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그랬지 자 한숨 쉬자 하면 반주만 나와요. 그 다음에 난데없이 석자, 낫소리 세 개가 끝없이 숨도 막 길게 뽑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질러요, 그냥. 그게 이장하고 똑같이 거의 27박을 가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높이. 근데 2장하고 또 달라요. 그 뭐 일어나는 사람이 2장과 4장이 같다는데 만만의 콩떡. 아니에요. 박자만 비슷할 뿐이지. 그렇지. 속내용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끼 맞추게 하지 마라 이 얘기잖아. 선율도 완전 다르죠. 일어나는 너희들 끼 맞추지 마라. 눈물 쓰려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4장에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건 절정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끝맺음을 해야죠. 5장에서. 5장에서 이제 나는 이렇게 끝난다 해서 중지에 나오는 말들이 하던 거 하여라 하면서 이렇게 단락을 짓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이 5장인데 가나커다 저 잣노래 쪽으로 올라가면 5장도 늘어나요. 그 소가곡 쪽으로. 늘어나게 되죠. 근데 이제 학자분들이 그거를 소가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전문으로 직업적인 여자들은 긴 노래, 잣노래라고 그게 아예 그 이낙연 선생님께서도 그래요. 잦은 노래, 박자가 잦은 거. 잔잔한 잣노래. 잣노래, 긴 노래, 길게 뽑는 거. 그렇죠? 그렇게 구분을 했던 용어도 여창을 하셨던 유명한 그 이난양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이게 진짜 맞다. 이렇게 했던 노래인데 그렇게 해서 5장 형식이 이끌어지면서 다음에 대형이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음 노래가 결정이 돼요. 어떤 대형을 하느냐. 노를 대도 나가야 되거든요. 미리 다 약속이 돼 있어야 되네요. 반주자들하고. 근데 반주자 지가 엉뚱한 걸 하면 노래하는 사람 따라가야 돼. 그렇죠. 이러니까 주고받고 지금 박 교수님하고 저거 무슨 대본도 없이 해도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렇게 반주하는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이 이심전심으로 딱 맞아야 그렇죠. 사실은 그 분위기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성공적인 그 노래판이 벌어지죠. 반주자도 자기가 느끼기에 요 다음에 이 곡이 나오면 훨씬 더 좋겠다 생각을 하면 그쵸? 그렇게 가면 노래하는 사람도 받아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가곡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은 반주가 있으니까 음정 틀릴 이유는 없잖아. 천만에 만만해. 그렇죠. 반주에 제약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주가 있음으로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반주가 있음으로 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있어요. 지금 있던 경우에 다음 노래가 뭐였는데 엉뚱한 반주를 대음이 나오면 그거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20년씩으로 다 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가격이 지금 얼마나 있는가 또 그런 반주자가 얼마나 있는가 이것이 이제 김혜숙 교수님 논문에 의하면 사장을 어떤 정서적인 응축 또는 이제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제가 봐도 그 시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언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가장 막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정서적으로 이렇게
응축하고 있는 말이 없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속된 말로는 한시에서 눈깔글자라고 하기도 하고 시 아니라고 하는 그것과 우리가 사장하고 이렇게 성격을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저희도 이제 시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5장은 주제. 항상 그 예를 들면 그 시조라고 하는 것은 가곡으로 따지면 초이 3장은 선경이 되고 어떤 시적 정황을 제시하는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4, 5장은 후정. 그러니까 화자가 그 시적 정황에 대한 정서를 표출해서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결론지. 예.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3장 부분은 항상 사실은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이렇게 하면 그냥 동창이 밝았다 노고질이가 우지진다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소치는 아예 넘은 상기한이 이렇느냐 그 말이 나오면 왜 화자가 동창이 밝았다고 얘기를 했는지 예, 노고지리가 우지진다고 봄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 넘어가 이제 4장이 되고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는 게 이제 5장이 되는데 결국은 제 넘어 사래긴 밭을 갈 게 많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해라. 이제 이게 이제 주제가 되니까 언제 갈려 하는 이는 안타까움의 어떤 정서적인 표출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 넘어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떤 논문에서 이거는 저는 심전을 가는 작품으로 봤거든요. 마음의 밭.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작품인데 성현의 도를 잘 깨닫고 군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냐면 산을 넘는 것만큼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필 제 넘어라는 글자를 거기다 갖다 놓은 이유는 거기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지은 시조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시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옛날 거라 그래서 모두가 다 엄청 잘 지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시도 아주 유명한 잘 짓는 시인이 있고 잘 못 짓는 시인이 있잖아요. 근데 잘 지은 시인들의 시조 작품들을 아주 말맛이 아주 좋고 노래로 들었을 때도 아주 훌륭한 노래들 예를 들면 버드른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런 작품들을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구조에 딱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가끔 이제 학교 나가서 제가 얘기를 해보면 이 작품은 안 맞지 않느냐. 예, 그럴 때 참 답답해요. 그거는 노래를 불러도 이상한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국문학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 작품이 왜 노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교수님 저는요 4장이 예. 이렇게 그 초장 2장 3장에서 전개하고 이렇게 했던 거가 5장에서 결론 부분을 하면서 예. 끝내는데 여기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4장이. 그렇죠. 예. 연결고리를 역할을 네, 연결고리를 역할이 어떤 단어가 집어넣어야 가장 연결이 잘 되느냐. 그 이게 근데 여기서 노래의 그 단어가 아닌 감탄사로 나오는 그렇죠. 데도 있거든요. 아이야 어찌다 뭐 이런 말들이요. 오호라라든가 이런 게 나와도 여기서 질러야 되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뭐냐면 앞에 3장까지의 어떤 상황에 대한 그걸 포괄하는 감탄사가 돼야 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어찌다 또는 어찌다가 되면 안타까운 심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5장의 그런 정서 표출과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예. 연결고리예요. 4장은.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또 앞에와 뒤에를 다 포괄하는 어떤 그렇죠. 정서적으로 포괄하는 하기가 그러니까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지 사실은. 그게 사실 그러니까 절정 부분인 거죠. 그게 질러야 돼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이 이제 노래를 가르치시고 이러지만 문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석 줄짜리의 이 짧은 노랫말 속에 완결된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시는 전 세계에서 시조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 시조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작시 방법을 알려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부과된 큰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5장 형식에 대해서 오히려 3장 형식으로 보는 것보다 5장 형식으로 보면 작시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분석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학하시는 분들한테도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도 기승전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펼쳐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영국의 라임이라든지 중국의 운이라든지 뭐 7원 5원
그리고 이런 거나 또 일본의 그 뭐예요? 17자리인가? 하이쿠. 이런 거보다는 하이쿠는 정말 웃겨. 걔는 시상을 던져놓기만 하고 결말을 안 지어요. 웃기잖아. 지네들 사는 거하고 똑같아. 걔네들 저질러 놓고 책임 만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오장형식으로 돼 있는 우리 가곡이 생명체들에게 굉장히 안정감과 배려와 나눔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문학적 작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선 전기는 이게 거의 수양음악에 가까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우리가 늘 종교시 그러면 불교나 기독교만 생각하지만 유교는 뭐 내세관이 없으니까 신이 없으니까 종교가 아니라고 하지만 종교에 필적할 만한 어떤 신념 체계로 믿어졌던 것들 아니에요. 근데 조선 전기의 사대부리 썼던 모든 작품은 사실은 종교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종교적인 어떤 계율이나 가르침에 충실하게 사는가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걸 노래로 부른 게 이 가곡이기 때문에 분명 그런 어떤 육아에서 말하는 수기치인의 수기의 어떤 수양음악에 가까울 거고 당연히 그렇다면 안정감이라든가 사람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로만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그게 뭐 만대엽, 중대엽, 삭대엽으로 내려왔더라도 그 기본 형식은 그대로 왔을 거기 때문에 그대로 왔죠. 그래서 우리가 조상들 이렇게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너무 이렇게 뭐 그 말하자면 아까 수기를 위해서 하는 음악이다 이렇게 되면 꼬리타분해지잖아. 근데 조선 후기는 또 안 그렇잖아요. 또 이게 많은 종류 같은 뭐 정말 19금 노래가 나왔는데 그 19금의 가사 노랫말을 여기다 얹어 부르면 19금 같이 안 들려. 그렇죠. 그러니까 하면서 속으로 킬킬거리고 웃어도 그렇죠. 그 너무 어찌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실상 보면 인간이 사는지라 삶에 있어서 이런 어떤 문화라는 것은 경제적인 것과 이렇게 이런 거하고 밀접한 밀접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래서 가단 형성을 하고 뭐 무슨 풍립방이 생길 때 각계각층이 다 모였잖아요. 이랬을 때 이제 아까 시조가 노랫말이 가곡의 노랫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거기 모이면은 목침 돌림이라는 게 있었잖아. 요새는 그걸 안 해. 노래방에서 너 하나 하면 너 쭉 노래 가야 되잖아. 이게 목침이 딱 넘어가면 그 사람 노래를 불러야 돼. 그래야 돼. 이거 치는 거 뭐라 그러지? 골프요? 골프에 온다면 이게 골프를 칠 줄 알아야 거기 들어가 거기 로비가 다 이루어지잖아. 이 풍류방에 들어가서 왕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라치까지 다 있는 이런 마당에 굉장히 민주적이잖아. 그렇죠. 어디서 우리나라 같이 풍계가 이렇게 되는데 한당 안에서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이거는 서양의 사롱 문화보다 더 귀찬 거야. 그러네요. 어디서 계급을 뛰어넘는 그렇죠. 예술로. 그 사람 어디 양반 얼굴을 그래서 피막골이 있었잖아 서울에는.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딱 같이 반주랑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굉장하잖아. 이런 문화가 그렇죠. 있다니 자랑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기를 그러니까 이제 사온 그 전문 예술가들은 다 된 사람들이잖아. 근데 여기 들어올 싸고 있는 사람이 노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오음계를 못 해.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안 돼. 그 서양 음악으로 3도를 못 내는 사람도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안 되지. 가르쳐 보면 한 옥타브 안에서도 안 되는 사람이 그걸 음치라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평생 여기 못 들어와. 그러니까 시조가 참 잘 작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음 갖고 해야 되니까. 골프를 칠 때 36홀을 다 치는 게 아니라 18홀짜리도 있고 또 뭐 그 뭐지? 거기가 스크린 거기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골프 한다고 모이잖아. 이런 것처럼 이 아름다운 문학인 시를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음계를 다 안 해도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둘째 너 들어가 셋째도 들어가 하나 셋 가지고만 노래 불러. 그러면 아까 동창이 이건 다해.
네. 발간 드냐 두만 가지고 예, 싹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쭤볼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긴 노래, 우리가 보통 음악하는 사람 본가곡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잔노래, 소가곡이라고 하는, 예, 그게 이제 분명히 들어보면 많이 다른데, 예, 사실은 그 만행청류나 그런 잔노래의 연원이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도 국악계와 좀 국문학계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사실은 들어보면 많이 다르긴 한데, 그러나 이제 박자 같은 건 편을 빼면 다 같으니까 노래를 부르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다르게 설명이 되시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본가곡이라고 하는 긴 노래는 네. 45자 내외의 곡을 네. 요장 형식의 어느 장단에 맞추어서 그 말이 들어가느냐, 네, 예, 예. 이런 게 따라서 길게 노래를 불러야 돼요. 네, 네, 네. 45자 내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소가곡이라고 하는 농락편 이쪽으로 가다 보면 노랫말이 많아지잖아요. 네, 네, 네. 노랫말이 많아지니까 그 긴 노래에서보다는 촘촘히 말이 네. 들어가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3장이나 5장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말이 빨리빨리 긴 노래보다는 작게 들어가야 되지. 네, 말을 네, 네. 빨리빨리. 제한된 시간 내에 그걸 다 네, 발음을 네, 해야 네. 되니까. 네. 그래서 제한된 그 시간이 아니라 제한된 네. 그 박자 내에서. 예, 예. 그렇죠. 네. 예, 예. 네. 5장 형식의 박자 내에서 다 해야 된단 말이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들어보면 이게 그 소가곡이고 이거는 본가곡이구나 이런 네. 거를 알게 되는데 처음 듣는 사람은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길게 노래를 부르니까 예.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요새 노래들이 너무 빠르니까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는데 무슨 오페라는 알아들어요. 네. 근데 네. 그 가곡을 잘 못 알아듣는 이유 중에 발음도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런데 우리 가곡은요 지금 가장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훈민정음이죠. 네. 아니 한글이라고 예. 하는 그거는 어느 나라 언어든지 무슨 소리든지 나는 거를 전부 글자로 표현할 네. 수가 있다는 것이 네, 다들 네. 감탄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전부 인체에서 나오는 그 인체의 특히 네. 발성기관의 모양. 발성기관의 모양을 그대로 네. 본떠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음은 후아설치순, 목구멍 소리, 어금니 소리, 혀소리, 입소리, 입술 소리 네, 예. 이런 거를 정확하게 발음내는 거를 느린 속도에 길게 부르는 긴 노래에서 네. 느리게 그 외에 운동선수들이 슬로우 비디오 하듯이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음법을 잘 해야 되는데 네. 발음법을 이렇게 해라 해서는 못 알아듣잖아. 네. 그러니까 일단은 시를 예. 옛말에 한자로 그 시언지 예. 시는 말의 뜻을 적은 것이고 가영어는 그 말을 길게 하는 거예요. 예, 예. 노래라는 것은. 예. 그래서 시언지를 다 하게 합니다. 만약 동창이 발간이 버드른 실이 되는 이거를 길게 노래 시 낭송을 하게 돼요. 네, 네, 네. 이게 노랫말이죠. 그죠? 네. 이 시의 뜻을 알고 나면 노래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노랫말들이 우리나라 노래의 우리 말이 네. 세계 언어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말이래요. 배우기가. 예. 양쪽이 이 언어를 적어놓는 글은 문자는 대단히 쉬운데 네. 이 말은 굉장히 어렵다. 네, 받침 있는 글자 특히나 외국인들이 네. 발음을 못하죠. 그다음에 우리 8개 품사 중에서도 거의 조사에 들어가는 말들 이런 네. 것들이 어떤 조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네. 말이 맥락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옛날에 있어왔던 그 노래가 우리 말이었잖아. 네. 그 말의 기본이 되게끔 해서 세종대왕께서
문자화를 만드신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21세기에도 세종대왕 시대의 그 발음법으로 가곡은 발음을 합니다. 그렇죠. 복모음을 네. 단모음화 시켜서 발음한다든지. 네. 그래서 그 이제 뭐 모음은 하늘 땅 인간 해가서 이 발음으로 해서 이거를 초출과 제출이라는 게 특출한 말인데 처음에 그 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모음들을 첫 번에 인출해낸 것이 초출이고 다음에 제출은 이게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것들 복모음화 시키는 그렇죠. 초출과 제출은 그대로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어하고 이가 합쳐서 애가 되는 것. 아니 그거 말고. 초출 그렇죠. 초출이 오와 우와 이거죠.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위에 이제 할 때는 요야유여잖아. 요야유여는 그대로 발음을 해. 그러니까 요는 이 플러스 오잖아. 그러니까 이요요요요요요요 빨리 하더니 오가 돼. 그다음에 여는 이여여여여여여여가 되잖아. 그러니까 끄트머리 남는 모음의 종성 소리, 모음의 끝마침 소리는 오와 우어예요. 그러니까 제철 요야요는 첫 번째 내는 것도 이요 하면서 내는 거예요. 이요이야 이요이요 이거는 그대로 막 요지 이로를 이요이 이렇게 하는 이요지 이렇게 그런 여라 하든지 그 이여라 안 하고 이여 하면 끝머리 난 게 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바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실 때 어떻게 창제하셨을까? 우리 발성기관하고 우리가 하는 말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처음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쓰면 한글을 자랑할 게 아니라 그 한글의 발음법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우리 가곡의 발음법을 잘해서 우리 말을 가르치면 한국말이 어렵다 하는 외국인들도 금방 알게 되더라.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금방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곡을 듣기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복모음을 단모음화 시켜서 길게 발음한다든가 이게 사실은 너무 느린 우리의 정서에는 너무 느리다고 느껴지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설명해 주시는 부분은 어떻게 발음하는가를 알고 나서 들으면 이게 훨씬 더 낫죠. 이제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그 원가곡하고 소가곡이 배자법에서 이제 촘촘히 붙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차이 말고 저희가 들었을 때 상당히 다른 곡이라고 노래라고 들리는 이유 자체가 그런 느낌이 오는 거. 혹시 선율 자체의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요? 많이 나는 게 아니고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폭이 굉장히 귀에 쏙 들어오게끔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긴 가곡에서 나오던 선율선이 장가곡으로 가면 없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달라지죠. 선율도 달라지는데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걸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던 사람이 다르다고 느끼는 거지 초심자는 다 같다고 느껴요. 비슷비슷하게 느끼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좀 더 연구를 한 사람을 많이 들은 사람은 이거 다른데? 라고 느껴지거든요. 다른 것들이 등장을 하고 또 표현하는 방법도 긴 가곡과 장가곡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선율선이 오더라도. 그렇죠. 그런 경우에 듣는 사람들이 다르다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노래를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청구영원에도 만행청류라고 하는 게 연원이 너무 오래되어서 없앨 수 없다. 요런 이제 그 발문에 청구영원 발문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국악계에서는 원래 사설시조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다. 사실은 사설시조는 거의 뭐 농락편 중에 불렀을 텐데, 근데 이제 국문학 쪽에서는 노래 내용으로 봤을 때 이거는 18세기 이후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부르시는 입장에서 보시면 이게 조금 아까의 그 질문하고 사실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선율선의 다름이 가곡의 큰 어떤 범위 내에서 벗어날 정도로 다른 건지 아니면 그걸 유지하는 선에서 응용이 됐다고 보시는 건지. 유지하는 그 선에서 응용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을 할 때 법칙이라고 나온 공식이지. 이거는
그럴 때 가곡의 형식이라는 것이 네. 정해져서 그 형식을 깰 수는 없어요. 네. 그 자체 내에서 이제 뭐 초삭, 이삭, 삼삭 뭐 이렇게 가면서 네. 그 나름대로 특징적인 것이 가미가 되는데 네. 전체적인 형식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저는 사실은 궁금한 게 사실은 농락 편이 앞에 그 초삭이나 이삭이나 삼삭보다는 늦게 나왔다고 보통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국악계의 그 논의대로 하려면 이런 노래를 옛날에는 다른 형식으로 불렀는데 이때 이런 악곡들이 나오면서 여기다 얹어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그렇게밖에는 저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참 재미나는 발상이신데요. 근데 저희 국문학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런 노랫말들을 짓기 시작하면서 이런 악곡이 필요해서 만들었다라고 보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요. 옛날부터 왕조가 바뀌면서 뭐 이렇게 나오면 있던 노랫말들 성악하고 노랫말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노랫말들은 전부 바꾸면서 노래의 악곡 경대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뭐 신라향가 고려의 고려 예를 들면 동동은 그 동동 사만 쓰고 뭐 예를 들면 악곡 바꾼 게 있고 노랫말을 바꾼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의 노래들이 그 무슨 뭐 상렬지사라 해가지고 뭐 이게 바꾸고 이랬던 것처럼 그래 그거를 가서 녹아봐라 그러거든. 노래 가사 바꾸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썼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곡 역시 노래 형식은 그대로 두되 노랫말들을 이제 좀 뭐 무슨 남녀 상렬지사니 그게 이제 만행청리가 그런 게 많잖아요. 19금 같은 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썼는데 너무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를 이제 묻잖아요. 김천택이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다 그냥 적어 넣어라 있어 왔던 거니까 그 노래 공목을 지으려는 게 아니라 거기 썼던 노랫말 내용을 그대로 적어 넣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세기 와서 학자분들이나 누가 그렇게 있었던 것은 옛날에 없었던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아니다. 계속해서 흘러내려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것과 없어진 것들도 이렇게 위로 찾아 올라가면 분명히 연관관계들이 있는 것이 있다. 요즘 세상에 19금에 나오는 천구영원에 나오는 것도 지금 가곡으로는 하나도 19금 같이 안 느끼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를 때 무슨 느낌인지 알고 속으로는 킥킥거리지만 점잖게 부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되게 단락짓기는 그래서 불안하다. 사실은 그 소가곡과 관련된 악곡들이 나중에 분화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김천택의 이제 천구영원에는 그게 오래됐기 때문에 없앨 수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그 전에 그 긴 노랫말들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악곡에다가 얹어서 불렀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건 아마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될 양쪽 국악계나 국문학계가 같이 연구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타임머신 있으면 좋겠어요. 그 가곡창이 있고 시조창이 있잖아요. 아까도 뭐 초반에도 저희가 얘기를 나눈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시조라는 건 지금 곡조고 사실은 일식집 갔을 때 시가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사실은 시조라고 발음을 해야 된다가 맞다가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고조는 가곡창인데 가곡창과 시조창의 가곡창 이제 뭐 말씀을 많이 하셨죠. 시조창의 가장 큰 특성은 뭔가요, 선생님? 가곡창, 시조창 나눌 수 있는. 일단 똑같은 노랫말을 쓰는 것 때문에 혼동이 되는데 노랫말은 참 아름다운 노랫말이 많잖아요. 그건 그대로 차용을 하는 노랫말이 줄어들어요. 축소를 시키죠. 축소시키면서 끄트머리에 이제 조동일 선생님이 뭐 음보 얘기를 갖고 나오셨는데 마중함 음보 하든가 하여라 뭐 이렇게 이거 석자는 없어도 뜻은 알게 되니까 종작 말구를 없애는 거. 그렇죠. 12음보의 마지막 음보를 없애는 거.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서 축소됐죠. 그다음에 5장 형식을 3장 형식으로 불러요. 이래서 이게 이제 뭐 좀 많이 논란이 됐었죠. 노래는 노래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장단도
네. 장단도 16박 장단에서 5박 8박으로 줄어들어요. 그렇지. 그다음에 이 음계도 5음계에서 2음계로 줄어듭니다. 거기에 왜 그런 게 나오느냐면 거기 모여들었던 어떤 모임 있잖아요. 이게 집단이잖아요. 그 집단에서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그 집단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안 된단 말이죠. 골프 얘기를 하자면 골프채를 휘둘리지 모르는 사람은 골프라는 거기 그룹에 못 들어가면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있는 데인데. 그러니까 노래가 한 옥타브를 못 가는 사람도 있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진 노래. 그러니까 5음계를 2개의 음계로 다다다다다 해서 다다 둘째 너 들어가 다다 넷째도 들어가 다섯째도 들어가 딴딴 2개의 음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셋셋 하나 둘 셋셋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셋 대음정이었죠. 하나 셋 이렇게 두 음만 맞추는데 그다음에 여기서 나 이게 밑에 한 옥타브 밑에 음정을 올 때는 무음으로 해. 못 따라가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 하는데 이건 안 해 돼. 이죠. 여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이죠. 이게 둘만 가져도 돼. 그렇죠. 이건 누구나 돼. 음치도 할 수 있어 이거는. 가곡창은 사실은 옥타브를 3개를 사용하는데 그렇죠. 여기는 기본 그렇지. 그렇죠. 근데 음이어서. 이것도 그 사람의 수음과 그 사람의 그 목 성대만큼 음역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을 셋셋 하나 셋셋 하나 하셔도 되고 셋셋 하나 누가 뭐래. 그렇죠. 그러니까 관악기를 사실은 그 시조창하고 가곡창이 지금 이제 가곡창을 할 때 뭐 관악기도 다 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는 처음에는 거문고라든가 비파라든가 이런 현악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좀 그 창자에 따라서 자기 그 음의 높이에 맞게 이렇게 조절했다고 하셨는데 시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주를 해도 시조도 관악기를 쓰나요? 시조 반주에 지금? 요새는 그 아까 저 대금이 육관청에서 되는데 짧은 대금, 긴 대금 막 해가지고 그 사람 음역에 맞는 걸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기 뭐지 이게 트럼펫이 무슨 뭐 높은 거 있고 낮은 게 있고 뭐 색소폰도 마찬가지잖아. 이런 것처럼 이거 만들어서 시조하는 사람들한테 200개씩 가지고 다니면서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호사스러운 사람이 반주를 사올 때 얘기고 보통은 그냥 해요. 정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산 해주세요. 청산 이 마음이지. 그렇죠. 그럼 장단은 무릎 장단만 치면 무릎 장단은 아무 관악 타악기 아무도 없이 내가 혼자 부를 수도 있어. 악기가 전혀 없이도. 없이 무릎 장단이라는 게 무릎을 치면서 지가 혼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어.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든 것이 시조예요. 근데 이 방에 모두 모이면 여기 반주하는 사람들은 다 완전히 최고의 제비들만 오잖아. 이 제비들 사람들은 이걸 맞춰줄 수가 있지. 관악기도 마찬가지고 현악기는 거기에 따라 조율을 새로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았어. 그러면 왕족이라든가 사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 돈 많은 중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와야 왕족과 무슨 이렇게 서로 이게 되잖아요. 근데 가곡을 부를 만한 기량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두음이라고 해서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이게 긴장과 이완을 하면서 저기 가곡처럼 복잡한 음악 형식이 아닌 보통 귀에는 이게 더 쉽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드른 이시리 이건 금방 알아듣잖아. 그렇죠. 뭐 버드른
이렇게 하는 걸 아이고 숨 떨어지게 돼 이러고 앉아서 듣는데 이거는 그냥 버드르니 시리 되고 그 말하잖아. 그렇죠. 예. 이러니까 이제 재미를 느끼고 이 그룹에 들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의 그 약속 그러니까 놀이 문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놀이라는 이거는 이게 이원화되질 않았어요. 그렇죠. 예.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이원 안 되겠어. 서양 문화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해야 돼. 이러니까 재밌을 수밖에. 나도 노래를 부르는데. 응?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이 됐고 활성화되고 했는데 요즘엔 노래방도 가면은 노래방 때문에 노래 가사를 유행가를 끝까지 아는 사람이 없대. 그렇죠. 시대에 따라서. 예.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이고 제가 너무 많은 걸 여쭤봐가지고 아니요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 가곡을 선생님 60년을 해오셨잖아요. 그리고 후진들을 어린 초등학생도 그 이하 아이들까지 지금 가르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 우리한테 이 가곡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오늘날 이게 왜 필요한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데 두 가지 축을 가지고 가장 어려운 것과 가장 쉬운 것이 한데 만나서 한글과 가곡이 한개 손바닥과 손등처럼 같이 간다면 참 쉬운 홍보가 돼서 될 것이다. 근데 이 노래가 가지는 것은 마음을 다스려요, 사실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시간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은 시간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배려하는 거. 배려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럼 배려를 받은 사람은 또 배려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주고 오고 가서 나눔의 형상이 일어나고 거기 소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없는 세상을 가는 데는 이 가곡을 노래하는 것만큼 없다. 요새는 입은 굉장히 크고 귀는 막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가곡은 귀는 열고 입은 좀 다물고 작게 하고 그러면서 귀를 기울여 상대방의 무슨 생각을 하나를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서양의 오페라를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 그 전에 왜 미국 남자 와가지고 노래 가르쳐가지고 한번 그 우주를 노래하다 해서 나온 남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파란 눈에 노랑 머리도 이걸 듣고 너무 좋아하고 이 노래를 타임 캡슐에 넣어서 우주로 보내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자분이. 그러니까 국경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그리고 모든 생명체에게 참고 들어주는 귀를 굉장히 크게 해주는 그런 것 같다. 거기에다 노랫말도 최고죠 지금. 그럼요. 영시나 뭐 한시나 일본의 하이쿠나 뭐 중국의 운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저는 뭐 국수지라기라도 좋은데 나라를 떠나서 완전한 시라고 생각해요. 가곡에 나오는 우장경식의 이 시는 완전히 아름다운 시다. 이런 시를 알려줄 수 있다는 거. 이런 자부감을 좀 우리 국민들에게 다 논아주고 그리고 세계 사람한테도 논아줘야 되겠다. 내가 먼저 알아야 논아주잖아. 그래서 이런 것이 저는 아주 초등교육서부터 옛날에 왕족들이 이렇게 태아 교육을 시킬 때부터도 음악을 들었거든요. 그 음악들이 가곡의 노랫말을 없애고 기악곡으로 남아있던 곡들 있잖아요. 그런 곡들을 많이 들었어요. 태교 음악에까지 영향을 주는데 이걸 많이 홍보를 해서 좀 사람들이 늘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 핵전쟁이고 무슨 서로 이렇게 종교전쟁이고 없어지지 않을까. 글쎄 늙은 노파의 말씀이라고. 소통을 저도 이제 고전문학을 공부하면서 이걸 왜 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네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만큼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남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훈련 중에 그렇죠. 하나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은 음악적으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 깊고 또 노랫말 자체도 그 당시 사람들의 정서를 담고 있고 그런데 너무 갈고 다듬어진 노랫말들이고 갈고 다듬어진 음악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되고 오늘날의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더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걸 굉장히 큰 공집합으로 갖고 있을 테니까요. 예, 아마 그런 제 생각하고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앞으로도 참 너무너무 지금도 열심히 해주시지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도 문학 쪽에서 이걸 더 많이 알리고 음악과 만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